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꾸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 생활. 이번 시간에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2026년도 지침서를 쭉 정독하면서요. 저는 현장에 계신 시 군구 그리고 읍면동 담당자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텍스트도 빼곡하고 또 낯선 행정 용어들이 쏟아지니까요. 길을 읽기 십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문서의 행관을 우리가 먼저 짚어내야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이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이거 보니까 단순히 기존 돌봄 복지 예산을 조금 늘린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침서에 담긴 이 제도의 탄생 배경부터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의료, 요양, 그리고 돌봄의 통합적 지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국가적 방향성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통합적 지원이요? 네. 현장 담당자분들이라면 매일같이 겪으실 텐데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어르신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술이나 집중 치료를 막 마치고 집에 딱 돌아오신 그 순간이요. 신체적 기능이 평소보다 확연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당장 혼자서 냉장고 문 열고 밥을 차려 드시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곁에 돌봐줄 가족마저 없다. 그러면 바로 영양결핍이 오거나 집안에서 넘어지시는 낙상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게 결국 며칠 못 가시고 다시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그 이른바 회전문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퇴원 직후의 위태로운 골든타임, 여기에 행정력과 돌봄 인력을 아주 집중적으로 확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무사히 일상을 회복하시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제2번호로 인한 국가적 의료비 누수도 막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 삶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더 보내드린다. 이런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악순환의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예방적 차원의 강력한 시스템이네요. 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군구 담당자님들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먼저 판별하셔야 할 기준, 즉 이 제도의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가, 이걸 짚어봐야 할 텐데요. 지침서상 기본 요건을 보면 65세 이상의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교차 검증하면서 정말 흥미롭다고 느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통 새로운 복지 사업이 딱 신설되면 기존 수혜자분들은 중복수혜라는 이유로 컷오프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의 칸막이 때문에 흔히 발생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에 이미 노인 맞춤 돌봄 일반군이나 중점군 혜택을 받고 계시던 어르신들도 퇴원이라는 특수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이 단기 집중 서비스로 넘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 유연성이야말로 이번 지침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존 이용자라 할지라도 퇴원이라는 급격한 상태 변화를 겪으셨으니까요. 그에 상응하는 고강도 케어를 끊김없이 제공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이거 읍면동 담당자 관점에서는 행정 절차가 꼬일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존 맞춤 돌봄 대상자가 퇴원을 하신다? 그러면 시스템상에서 먼저 기존 서비스 일시 중지 처리를 합니다. 일단 홀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다음 한 달간 이 단기 집중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하고요. 그 집중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다시 재사정을 거쳐서 기존 서비스로 복귀하시거나 등급을 재조정하는 아주 깔끔한 3단계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일시 중지, 단기 집중 투입, 그리고 재사정. 맞습니다. 중복 결제되는 행정적 오류를 시스템 단계에서 아예 분리해놓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기존 돌봄 이용자가 아니셨던 일반 독거 어르신들도 퇴원 사실하고 필요성만 확인되면 당연히 이 단기 집중 서비스만 단독으로 쏙 뽑아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님들이 대상자 성향에 맞춰서 제도를 좀 자유롭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행정적 무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대상자랑 제도의 목적이 선명해졌으니까요. 이제 담당자님들이 기한 서류 올리실 때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보실 예산, 그리고 핵심 서비스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침서에 명시된 숫자를 딱 보니까 월 1인당 이용 한도액이 무려 84만 8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엄청난 규모죠. 게다가 본인 부담금은 전액 없음, 무료로 처리됩니다. 한 달에 84만 원이 넘는 예산을 한 어르신에게 오롯이 쏟아붓는 건데 이 안에서 3대 핵심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니까 그 쓰임새가 꽤 치밀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월 10만 원 한도의 영양 지원입니다. 네, 영양 지원.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세팅하실 때 실무자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시락 배달해서 어르신들 배를 채워드린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배를 채우는 게 아니다. 분들은 식사 준비가 불가능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영양 요구도를 의학적 맥락에서 세밀하게 파악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가 필수인지 아니면 저작 기능이나 연화 기능이 떨어지셔서 씹고 삼키기 편한 연식, 유동식이 필요한지 이걸 정확히 판별해서 식단을 구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보면 단순 도시락뿐만 아니라 가정 간편식, HMR이나 밀키트, 고령 친화 간식까지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열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분들이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인 행정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지역 내외부 식사 제공 업체랑 협약을 맺으실 텐데요. 이때 해당 업체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보통 음식물 배상 책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이 두 가지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가입 증명서를 진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요? 네. 퇴원 직후라서 어르신들 면역력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만에 하나 식중독 같은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군구하고 수행기관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뼈가 되는 실무 팁이네요. 예산서 매뉴얼 뒤에 숨겨진 배상 책임 보험 확인이라는 방어선, 우리 담당자님들 이 부분 다이어리에 크게 밑줄 긋고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양 지원에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핵심 서비스도 살펴볼까요? 가사 지원과 동행 지원이 있죠. 네, 이 두 가지는 시간당 단가가 17,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가사 지원은 식사 준비나 청소, 신체 수발 같은 목적으로 월 최대 32시간까지 쓸 수 있고요. 동행 지원은 병원 진료나 관공서 가실 때 필수 외출을 도우면서 월 최대 12시간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활용 예시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이 구조가 참 영리한 게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고 블록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84만 8천 원이라는 커다란 판 위에서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정도나 거주 환경에 맞춰서 이 가사 지원 블록이랑 동행 지원 블록의 비율을 우리 마음대로, 아니 상황에 맞게 조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신 분이라면 가사 지원 시간을 한도 끝까지 쫙 끌어올리고요. 반대로 통원 치료를 자주 가셔야 하는 분이라면 동행 지원 횟수를 더 촘촘하게 배치하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지자체가 현장 수행기관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이게 바로 단기 집중 서비스의 진짜 묘미거든요. 시 군구 담당자분들은 거점 수행기관이 그냥 편의상 관행적으로 일괄적인 계획표를 따지 않도록 이런 맞춤형 세팅을 강력하게 유도하셔야 합니다. 일괄적인 시간표는 절대 안 된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는 언제까지 제공되는 건가요? 이름에 단기 집중이라고 딱 붙어 있는 만큼 기본 제공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한 달 동안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일상 복귀를 돕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는 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수술 부위 경과 관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침은 사례 실무 회의를 거쳐서 1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 가능하다는 조항을 열어두었습니다. 최대 2개월까지는 행정 접근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 동안 지원해야 하는지 뼈대가 확실히 잡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군구랑 읍면동 데스크에 앉아 계신 담당자님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산도 좋고 취주도 알겠는데 그럼 이거 당장 접수는 어떻게 받고 서류는 어떻게 돌려야 하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당면한 문제죠. 네, 그래서 준비한 실전 행정 프로세스 파트입니다. 업무 시스템 내부 흐름을 저희가 따라가 보니까요. 시군구 통합 돌봄 전담부서가 병원에서 대상자 정보를 받아서 맞춤 돌봄 전담부서로 넘기고 이게 다시 읍면동 거쳐서 지역 수행기관 그리고 거점 수행기관까지 하달되는 꽤 긴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전달 체계 속에서 읍면동 담당자님들이 주목하셔야 할 아주 강력한 행정 권한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네, 행정의 병목 현상을 단번에 뚫어낼 수 있는 권한이죠. 바로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 신청 조항입니다. 직권 신청이요? 네, 생각해보시면 이 사업 대상자가 이제 막 병상에서 일어나신 퇴원 환자분들이란 말이죠. 짐 챙겨서 겨우 집에 도착하신 분한테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서류 뭉치 제출해라, 아니면 복잡한 증빙서류 팩스로 보내라.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몸도 가누기 힘드신데 서류 떼러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게 직권 신청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상 의료 정보나 퇴원 통보서 혹은 병원 사회사업팀 연계 정보만으로 현장 상황을 딱 파악하고요. 본인 동의만 거치면 행정복지센터 자체적으로 바로 신청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그 서류의 장벽을 훌쩍 넘어서게 해주는 핵심 도구네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실무 장치죠. 현장 상황에 행정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연성이랑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실 만한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조항도 하나 발견했어요. 아,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장에서 진짜 빈번하게 터지는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보죠. 금요일 오후 4시에 독거 어르신이 쫓기듯 퇴원 수속을 밟고 집에 딱 오셨어요. 거동은 안 되시고 당장 저녁부터 드실 게 없는데 원칙대로라면 사전 서류 심의 올리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회의 열고 이러다 보면 빨라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나 돌봄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아주 전형적이고 아찔한 상황이죠. 네, 그 며칠 공백기 동안 어르신이 방치되는 문제, 이걸 지침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요? 그 지점이 바로 이번 지침이 현장 실무자들에게 주는 가장 든든한 심리적 행정적 방어선입니다. 지침서를 꼼꼼히 보면요. 원칙적인 사전 심의 절차 외에 긴급 돌봄 예외 조항이 아주 명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긴급 돌봄 예외 조항? 네. 즉시 돌봄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악화가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 이럴 때는 그 복잡한 심의를 일단 생략하고 서비스를 선 제공한 뒤에 나중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후 사후 심의를 올리는 방식을 합법적으로 보장한 겁니다. 아, 선 제공 후 사후 심의? 맞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눈앞에 위급한 어르신을 두고도 나중에 혹시 감사해서 절차 위반으로 지적받을까 봐 망설이는 그런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벽히 차단해 준 거죠. 야, 이 텍스트 한 줄이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숨통을 확 틔워주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겠네요. 주저하지 말고 어르신 골든타임을 사수해라, 이런 메시지군요. 정합합니다. 시공구 담당자분들은 관내 기관들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행정에서 이렇게 빠르게 승인을 탁 내줘도 직접 어르신 댁으로 달려갈 사람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결국 현장에 요양보호사님들을 파견하는 수행기관들과의 호흡이 핵심일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지역 수행기관하고 거점 수행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통제하셔야 하는데요. 지역 수행기관은 대상자를 사정하고 전체적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거점 수행기관은 그 계획서에 따라 실제 인력을 매칭하고 파견해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손발 역할을 하죠. 두뇌와 손발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문제는 퇴원 환자의 특성상 오늘 계획이 수립되면 늦어도 내일은 손발이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점 기관에서 지금 남는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다음 주에나 파견 가능합니다. 이런 변명이 나오는 순간 이 제도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군구 예산 담당자나 관리부서에서는요. 사업 시작 전 단계부터 거점 수행기관이 이 퇴원 환자 전용 사업을 위한 별도의 돌봄 제공 인력풀을 상시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대기 인력에 대한 처우나 탄력적 운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걸 미리 점검하는 게 시군구 담당자의 진짜 핵심 과제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손발이 묶여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별도 인력풀 점검, 이거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어르신이 집중 돌봄을 받으신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폭풍 같은 일개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 사정과 종결 그리고 사후 관리로 시선을 옮기게 되는데요. 한 달 지났다로 달력 보고 기계적으로 돌봄을 뚝 끊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작할 때만큼이나 정교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출구 전략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어르신을 담당했던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사례 실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거기서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거군요. 네, 현재 어르신의 식사 자립도는 어떤지, 거동은 얼마나 호전되셨는지, 욕구와 상태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종결할지 아니면 1개월 더 연장할지를 결정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군구 맞춤돌봄 전담부서 담당자분들의 최종 승인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하되 행정적인 마침표와 책임은 시군구가 지는 그런 구조로 짜여 있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사례 실무회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가 펼쳐질 텐데요. 다행히 어르신이 완전히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다. 그러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모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회복 목표를 달성하셨다면 공식적인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단 종결 후에도 어르신이 다시 건강이 무너지지 않으시는지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전화 안부를 묻거나 상태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모니터링 체계는 최소한으로 유지를 합니다. 끈을 완전히 놓는 건 아니네요. 그럼 반대로 한 달을 꼬박 지원해 드렸는데도 여전히 혼자 생활하시기엔 좀 불안하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면요? 바로 그때 이 제도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어르신을 다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게 아니고요. 기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의 일반군이나 중점군으로 자연스럽게 대상을 변경해 드리거나 더 큰 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망으로 매끄럽게 연계해 드리는 겁니다. 아,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단기 집중 서비스는 그냥 한 달 하고 끝나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복지망으로 안전하게 건너가시도록 돕는 아주 튼튼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돌봄의 단절을 막는 징검다리. 제도의 설계가 정말 깊이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종결 관련 조항들을 쭉 훑어보다가요. 조금 무거운 내용이긴 한데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규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어르신의 사망이나 요양원 입소 같은 그런 통상적인 종결 사유 말고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결 예외 조항이 아주 강력하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의 아픈 현실을 잘 반영한 아주 중요한 법적 방패입니다. 현장에 파견되시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분들이 치매 증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어르신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심각한 폭언, 폭력, 나아가 성추행 등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받는 사례들이 꽤 발생하거든요. 안타깝지만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죠. 네, 과거에는 이런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종사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상황을 그냥 감내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례 실무회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지침에 아주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현장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그럼요. 시군구 담당자분들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또 현장 기관에 잘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의 인권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회복만큼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시는 우리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망을 챙기는 것도 시 군구 행정에 빼놓을 수 없는 책무라는 점,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지침을 시작부터 끝까지 실무자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쭉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이 복잡한 제도를 현장에서 매일매일 굴려야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출근길에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분석한 이 촘촘한 단기 집중 서비스 체계가 현장에 완벽하게 안착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3년 뒤에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재입원율이 극적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짜릿한 성과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아프다고 무조건 병원에 실려가지 않으시고도 살던 집에서 이 집중적인 돌봄과 연계망을 통해 일상을 훌륭히 유지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도시 외곽마다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요양병원들, 그리고 수많은 병상들은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변모해야 할까요? 아, 병원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의료와 요양이 그 거대한 시설의 벽을 벗어나서 우리 동네, 우리 집 안으로 스며드는 순간, 우리 사회가 노년이라는 시기를 공간적으로 격리해서 처리해오던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겁니다. 병원 짓는 데 쓰이던 막대한 자본이 마을의 돌봄 인프라로 이동하는 그 거대한 지각 변동, 어쩌면 그 거대한 전환의 트리거를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며 퇴원 환자 집중 서비스 예산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계신 우리 담당자님들의 손끝에서 당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설 중심의 격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공존으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가 단순한 행정 매뉴얼이 아니었네요.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 공간을 재편하는 거대한 설계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